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왜 아이고 그러세요? 아이고. 또 한 주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오늘 깜짝 놀라. 오늘 목요일이었잖아요. 네. 제가 오전에 갑자기 말했잖아요. 오늘 설마 목요일이야?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금요일인 줄 알았는 데가 있고 수요일인 줄 알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저는 사실 화요일인 줄 알았어요. 진짜 머릿속에서 이틀이 어떻게 날아갔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기분이 조금 좋았습니다, 사실. 자, 우리를 또 반겨주고 계십니다. 뉴스룸 어서 오시오요. 이주호 류종훈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뉴스 오늘 헤드라인 올려주시죠. 자,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침에 이제 우리 류종훈 기자가 설명해줬던 것처럼 역사상 최장 기간의 동결 기조. 그쵸. 와, 13회 연속 13회. 동결을 했죠. 네. 자, 물론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영끌족에게 경고를 한 내용까지 좀 맞아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3.5%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 최장 13연속 동결을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됐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결정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들은 대부분 좀 부동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집값, 가계대출 이렇게 너무나도 갑자기 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 기준금리 또 낮추면 자칫하면 부동산 금융시장이 또 막 널뛰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금리 동결을 했던 것이 조금은 나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번 9월에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5.5에서 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내리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원화 가치의 뭐라고 할까요?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좀 피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은에서는 상당히 부동산 급등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금통위는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말은 어렵지만 결국 살펴보자면 이거 요즘에 주택가격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고 가계 대출이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을 제외하면 다른 여건은 분명히 인하할 수 있을 만한 시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도 한은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은 총재가 직접 말한 바에 따르면 물가 수준만 보면 기준금리 인하 여건은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가는 분명히 인하해도 되는데 부동산 때문에 못 내리겠어. 라고 한은에서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결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아침에 류종훈 기자가 얘기해 줄 때에도 소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동결에 대해서 전원일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결을 이견 없이 네. 동결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내부 논의에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7월 금통위 때의 그 소수 의견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인하 깜빡이는 켜졌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급증이 투자 급증이 문제가 된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겁니다. 내수는 부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내렸거든요. 맞습니다. 예.
물가 내려가서 인하해야 되는데 부동산 때문에 인하 못하겠네 라는 이야기를 한은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오늘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한은 총재가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부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영끌족을 향해서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네. 함부로 집 샀다가 괜히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해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실현되길 바라고 이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데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엊그제 발표됐었던 스트레스 DSR 적용 등 정부의 수요 정책은 분명히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예전처럼 내려가서 영끌에 대한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네. 사실 이게 부동산 가격을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할 건 아니긴 한데 그렇죠. 얘기할 건 아니긴 한데 워낙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조성됐지만 우리가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네. 근데 이렇게 한다고 집값이 과연 안정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금통위원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도 이제는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을 하는 거는 한번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 자체가 이제 어쩌면 지금 오늘 말할 때 보면은 깜빡이는 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야 될 시기는 된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금 단순히 스트레스 DSR만으로 될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금통위 쪽에서도 다른 또 전략을 또 정부가 또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창규 총재의 말 중에서 정부의 정책을 지금 좀 함부로 보지 말라는 식의 약간은 보면은 네. 경고를 줬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88 대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공급을 확대를 하면서 부동산 안정화를 가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특히나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가격이 많이 올라갈 많이 가능성이 올랐죠. 조금 네. 보였습니다, 사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뭐 압구정이라든지 여의도, 목동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재개발 단지들이 조금 지금 많이 안고 있던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민원 사항들이 이번에 국회만 통과하게 되면 다 해소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공급은 확대될 수 있지만 비싼 집만 공급이 확대되다 보면 이게 과연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오늘 이창규 총재의 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88 대책 말고도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금 더 논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걸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허밍수님께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대다수가 희생하는 게 맞냐? 사실 여기에는 실제 희생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금리를 인하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자영업자분들도 계실 거고 많죠. 그 외에 네. 정말 수많은 분들이 금리 때문에 많은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고 네. 사실 우리가 뭐 부동산 PF 좀 과열해도 됐다는 어떤 그 사업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 있긴 있습니다만 네네. 금리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분양 시장, 재건축 시장 모든 것들이 다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결국 이렇게 만약에 그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생각을 안 하고 금리를 만약에 인하하게 됐을 때 발생하게 되는 그 부작용들 거기서 또 나오게 되는 예상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 이런 걸 생각하면 네.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미세 대책들이 잘 나와서 집값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깝깝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그러면 바로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네.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좀 헤드라인 띄워주십시오. 보시면 서울 아파트 값이 이제 22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서울 전셋값 같은 경우에도 지금 66주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1년이 보통 52주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1년 하고도 거의 이제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요. 15개월 연속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이
좀 활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좀 표를 먼저 띄워주시면 그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은 이번 주 이제 이달 셋째 주 기준으로 서울 집값은 전주 대비 0.28% 올랐습니다. 서울만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죠.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이제 0.32% 올랐던 것보다는 상승폭은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계속 오름세를 유지를 하면서 22주 연속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강남권을 중심으로 좀 집값이 많이 뛰었다고 하는데 서초구가 0.59% 올랐고요. 여기는 이제 반포동이라든지 잠원동 같은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거래가 많이 활발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뭐 세부적인 그 아파트 중에서도 뭐 반포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2주 만에 1억이 또 올랐다고 하고요. 잠원동에 있는 뭐 신반포 자이는 뭐 3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참 저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는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몇 년 동안 몇 정말 년 모아야 됩니까? 네, 몇 년 동안 진짜 먹을 거 못 먹으면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2주 만에 이렇게 1억이 오른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행 그런 이제 전략가라든지 네. 정책 같은 것들도 그런 데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0.39%가 올랐습니다. 여기 강남구는 아시겠지만 뭐 개포동이라든지 뭐 여러 비싼 지역이 많잖아요. 네. 개포동은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이 8월 8일 대책 이후에 다시 좀 많이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압구정 아파트들은 가격이 사실 우리가 좀 쳐다보기 힘들 정도의 가격인데도 그렇죠. 이제는 거래가 된다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다시 좀 띄워주시면 다른 지역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인천이 0.15%, 경기가 0.11%, 또 이렇게 좀 다른 지역들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역시 대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0.1% 내리면서 계속 지금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주도도 0.05%, 경남이 0.02% 내렸습니다. 전세값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서울이 0.2% 상승을 했고요. 인천이 한동안 공급이 많았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그게 공급이 어느 정도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입주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다 보니까 네. 다시 전세가가 조금씩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0.23% 올랐고 경기도 0.12%가 올랐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도 지금 안 좋습니다. 대구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미분양 때문에 지금 뭐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빠지고 있고 경북, 제주 다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DSR을 지금 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특수 네. 상황이라고 좀 보는 건데 어떤 거냐 하면은 원래 스트레스 DSR 2단계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시행이 됐어야 되는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7월 달에 시행되기 직전에 5월, 6월에 당시 갑자기 많이 올랐거든요. 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되면은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 주니까 빨리 삽시다라고 했다가 이게 9월로 미뤄졌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을 앞두고서 지금 다시 수요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스트레스 DSR이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연합뉴스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표 네. 하나 띄워 주십시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스트레스 DSR이 1단계, 2단계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2월 달에 이미 한번 시행이 됐고요. 2단계가 9월 달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2단계가 될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 원인 사람, 네. 1억 원인 사람이 직장인이 지금 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스트레스 DSR에 지금 적용을 받게 되면은 1단계에서는 7억 5,4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그림 그 아래에 있는 1억 원을 기준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2단계가 시행이 되면은 네.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0.75%의 가산이 되면서 대출받는 금액이 3,900만 원 정도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7억 1,500만 원 지금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2단계를 시행 시기가 조금 늦어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을 뒀습니다.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가산으로 지금 적용되는 것이 1.2%입니다. 그렇죠. 비수도권보다 0.45%포인트가 더 많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 자체가 6억 7,200만 원으로 지금보다 8,200만 원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연봉 1억인데 집을 네. 살 때 40년 동안 대출을 받는 걸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렇게 받게 될 경우에
이럴 때 이제 7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 6억 7천만 원을 확 줄게 되다 보니까 이러면은 내가 집을 살 때 이제 어쨌든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 미리 지금 빨리 사야겠다 네. 하는 수요들이 지금 많이 몰리면서 이렇게 지금 집값이 많이 요동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스트레스 DSR 도입은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시점은 모르지만 다들 생각은 하고 있었던 네네.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스트레스 DSR 도입 직전이 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자 사람들이 그때 좀 많이 몰렸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좀 하반기가 되면은 이게 좀 약간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네네. 집 없는 사람으로서.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스트레스 DSR을 시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9월 달에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대출금리도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금리가 인하가 됐으니까 네. 집을 사야겠구나라고 하는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요즘 이 집을 살 때 주담대만 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신용대출이라든지 다른 것도 다들 많이 받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DSR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모든 것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 상환 비율을 지금 그쵸. 나누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계속해서 뭐 빈 곳이 있었습니다. 예를 네. 들면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금융권 뭐 이런 데서 받는 것들도 지금 아직까지 좀 빈틈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차츰차츰 메워가겠다고 하는 게 지금 3단계거든요. 네. 지금 3단계가 시행되기 전에 또 그러면은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지금 뭐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또 네. 잠그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대출도.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서민들이 더 불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 하는 정부 모두 지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실 시중은행은 네.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시중은행은 지금 그 금융당국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네. 시장금리는 떨어져서 예금금리는 뭐 시장금리 떨어지니까 예금금리 낮추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돈 진짜 많이 벌겠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 신한 주가를 좀 봤거든요. 네네. 거의 뭐 사상 최고가 근처 아니면 52주 신고가 근처입니다, 다들. 이야. 그래서 이게 돈 버는 거는 다들 알고 계셨구나 라는 그렇구나.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맨날 뉴스만 전하고 참 이렇게 주식 살 생각은 못 하고 있네요, 진짜. 정말 취재는 열심히 하면서 투자 안 하는 직종이 바로 기자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좋은 소식을 들으면은 네. 이제 뇌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은 소식을 딱 들으면은 그래 여기에 수혜주가 뭐야 사야지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저희는 빨리 기사 써야지. 전해야지. 빨리 뉴스 해야지. 어떻게 하면 단독해야지. 또 재밌게 할까? 막 이런 생각만 것들. 하니까 저희는 그래서 돈을 못 버나 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도 이제 박병창 이사님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ST팜에서 어제 뭔가 안내문을 내놨는데 블록버스터 신약의 원료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 근데 이거 왜 공시를 안 하고 안내문을 내냐? 이게 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보시죠. 이거 제약바이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좀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제 ST팜이 어떤 안내문을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했냐면 ST팜이 연간 수조 원 이상의 글로벌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의 원료 의약품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국에서 원료를 공급받았으나 생물보안법의 영향으로 ST팜이 대체 원료 공급사로 선정되어 2025년 시생산 원료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공급 물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딱 보고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건이면은 당연히 공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공시를 안 하고 이렇게 홈페이지 안내문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시를 하려면은 어떤 계약이 성사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한 금액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원료 공급사로 선정이
있던 거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시로 할 수 없고 안내문으로 올린 건데 네네. 사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보면은 이 CMO라고 하는 그 업 자체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약품이잖아요. 의약품을 생산을 맡기고 그 생산의 결과물을 제약사가 받아서 그 의약품을 판매를 하는 건데 네. 그러면 그 CMO 기업에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먼저는 처음으로는 레시피를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네. 근데 약이라고 하는 게 레시피를 딱 주고 뭐 설탕 한 스푼, 뭐 소금 한 스푼 딱 넣어서 만들어도 그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의약품이라는 게 원래 좀 특성이 그래서 특히 이게 저분자 화합물이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레시피를 주고 기술 이전을 하는 거죠. 기술 이전을 한 다음에 네. 시생산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의뢰 업체에다 줍니다. 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 안 나오면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해서 다시 조율해서 다시 만들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만들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만들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만들고 이 과정이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예상하기로는 그 원료 공급사를 선정하고 데모 생산을 하고 그것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아직 많은 작업이 남아 있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일부 매출이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어서 그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시생산해서 공급하는 거. 이것도 다 돈 줍니다.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것도 다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매출로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의뢰하는 회사에서 좋다. 그럼 너희에게 앞으로 그 제품 생산을 맡길게라고 해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매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이 아무래도 한 2026년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사실이나 실제 본격적인 매출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점은 2026년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댓글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데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어떤 거를 의미를 하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사실 블록버스터라고 했을 때 우리가 특별한 이게 블록버스터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네네. 수조원대의 매출을 그러니까 단일 품목 기준으로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면 우리는 보통 블록버스터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약도 신약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약이었었고 네네. 그리고 이 약이 그동안 누구한테 그러면 생산을 맡겼는지 보니까 중국에 있는 CMO 기업 4군데랑 뭐 유럽에 있는 CMO 기업이랑 뭐 이렇게 몇몇 군데 나눠서 지금 맡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대부분 맡기고 있었고 그리고 유럽에 좀 맡기고 있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한국으로 이제 돌렸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아직 그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는 되지 않았으나 이 생물보안법이 올 하반기쯤에 이제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통과되고 나서 이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전부터 하나씩 공급사를 조금씩 돌리고 있다라는 신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뭐냐면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생물보안법이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딱 그 공급망에서 배제되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그 정말 5위권 안에 드는 우시바이오로직스잖아요.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그럼 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얼마나 많은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이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은 1% 정도만 증가했어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 58.4%가 미국 매출입니다. 전체 매출 가운데 거의 한 60%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 매출이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 대비 27%나 증가했어요. 이야. 분명히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의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진짜. 그러면 이 물량이 사실 생물보안법이 정말 이제 통과가 되고 이게 물론 국방수권법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보안법이 통과하게 되면은 이 부분 가운데 일정 물량을
결국은 우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우시가 갖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물량 가운데 일부 물량을 계속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기 때문에 네.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그 안내문을 올린 것처럼 ST팜이라든지 뭐 약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네. 한국에 맡길 가능성은 확실히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도배지 장인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삼바가 굉장히 좀 수혜를 볼 거 같이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도 저도 그렇죠. 사실 뭐 잘 모릅니다. 바이오 쪽 제가 잘 모르다 네. 보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볼 거고 그럼 규모가 가장 크게 되어 있는 네. 삼바가 조금은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앞서 일부러 그 길게 설명했잖아요. 이게 의약품이 처음에 이제 CMO를 맡기려고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네네. 레시피 주고 그러니까 기술 이전하고 만들어 보고 확인하고 교정하고 다시 만들고 만들어 보고 확인하고 교정하고 이 과정을 수개월간 거친다 그랬잖아요. 네네. 만들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같은 레시피로도 그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임상 결과랑 같은 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 보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누구이냐를 따졌을 때 이미 만들고 있는 기업.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삼바의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 가운데 거의 한 16개 제약사와 같이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네. 아 얘네는 좀 잘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잘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 어떻게 알아요? 만들고 있는 애가 그렇죠. 잘 만드는 거잖아요. 레퍼런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아 그러면 CDMO가 우리나라로 오게 됐을 때 혹은 CMO가 우리에게 맡겨지게 됐을 때 어떤 기업이 좀 할 수 있을까? 사실 트랙 레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업계에서는 거의 정설이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제 요즘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조금 좋을 것 같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왔거든요. 네. 사실 이 뉴스는 이제 어제 밤에 나왔어요. 어제 밤에 나왔는데 그 미국의 자동차 업체인 포드가 이제 3열 SUV 전기차 생산을 계획을 철회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조금은 강화를 하겠다. 3열 SUV 만들려고 했던 전기차 대신에 그 차는 3열 SUV긴 한데 네. 하이브리드로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들었을 때는 사실 처음에 저는 이제 이게 무슨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 뭐가 좋아? 네. 여기에 지금 분명히 포드면은 SK온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이었을 그렇죠, 네.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들이 조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뭐였냐면은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을 해서 국내 업체들과 제조 협력을 좀 강화를 하는데 어떻게 강화를 하냐면은 유럽에서 생산하던 그 배터리들을 미국 내 생산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면은 배터리 생산량 자체는 조금 줄 수 있겠지만 생산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전체 배터리 안에서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물량을 대부분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LG가 네. LG 엔솔이 지금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하던 걸 미국으로 가져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생산량은 똑같은데 미국에서 생산하면 뭐를 받습니까? 보조금이요. 그렇죠. AMPC를 받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생산하면서 우리는 매출도 일으키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SK온에게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좋은 그런 수혜를 조금 입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온 거였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포드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라고 하면은 지금 머스탱 마하 2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픽업 트럭인 F150 라이트닝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스타렉스 같은 차가 있습니다. 스타리아 같은 차. 어떤 거냐면은 트랜짓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타리아와 약간 상용차 같은 거죠. 그렇죠. 네, 벤. 벤 네, 맞아요. 벤. 미국은 우리는 사실 포터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스타리아처럼 그런 이제 벤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진짜 짐칸만 있는 그런 벤을 쓰는데 그게 트랜짓이라고 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이제 전기차 버전 네. 이 트랜짓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각각 보면 이제 그 마하 2에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F150 라이트닝과 이 트랜짓에는 이제 SK온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차가 안 나오면 네. 사실 전기차 판매가 많이 안 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리 봤을 때는 조금은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또 이 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미국에선 계속 잘 팔려요. 미국에선 계속 잘 팔리다 보니까
미국 시장 한정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 공장에서 만들던 그 캐파는 어떻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이야기가 그러게요.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유럽 공장에서 만들던 거는 포드 유럽 물량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를 다 미국으로 돌려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다른 또 유럽에 있는 메이커들 있지 않습니까? 네. 고객사들 예를 들면은 복스바겐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한테 공급 물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전체적인 생산 캐파가 줄진 않을 거고 우리가 고객군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AMPC가 더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2분기 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AMPC를 빼게 되면은 사실상 적자였거든요. 네. AMPC가 2천억 넘게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AMPC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조금은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역시도 생산을 많이 하면서 받게 되는 우리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2029년이죠. 9년까지 약 한 1조 원 정도까지 지금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낄 건 없는데 이제 좀 수익성이 강화되면서 네. 지금 다른 이제 좀 고객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은 SK온이었습니다. 네.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포드 발표에서는 블루오벌 공장 자체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거다. 지금 블루오벌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거든요. 네. 여기서 만드는 배터리들이 이제 라이트닝이라든지 다른 차들에 많이 공급이 되면서 SK온의 실적을 다시 한번 더 끌어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공장인데 포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좀 올해도 말을 바꿨거든요, 사실은. 네네. 내년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걱정되는 부분은 포드가 미리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땡겨놨어요. 네. 사놨어요? 작년에 많이 사놨어요. 작년에 많이 사놓다 보니까 올해 전기차 판매가 포드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SK온의 실적은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고가 빨리 소진이 되어야지만 SK온도 이제 포드의 판매량이 느는 만큼 같이 또 이렇게 그 실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시차는 없어요? LG 엔솔이 이제 그 미국 공장으로 생산량을 넘기면서 유럽 공장에 캐파가 남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남는 거를 분명히 다른 회사, 다른 OEM에게 팔아야 되는데 이 다른 OEM에게 그러니까 다른 OEM에게 우리 거 사세요라고 할 때까지의 시간. 이미 지금 넘칩니다. 수주 물량 자체가 워낙 넘치기 때문에 그 시차에서 발생하는 갭은 사실은 크게 없을 거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르노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줄 서 있던 회사들이 네.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기다리다가 네. 야 얘네 미국 간대. 그럼 그거 우리 줘. 빨리 줘. 그거 우리 줘. 근데 작년 같으면은 아주 좋았을 텐데 네네. 과연 완성차 업체들이 그거를 또 이제 우리 생산 계획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땡기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검토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LG엔솔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들 이제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단신 하나씩 좀 간략하게만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그 빅테크 기업들이 그 AI 수요가 너무나도 급증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긴 지어야 되는데 이게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은가 봐요. 왜냐면은 그 발전소 새로 깔아야 되죠. 뭐 태양광 깔아야 된다고 저희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태양광도 깔아야 되지. 그럼 태양광의 옆에다가 그거 전력 보관할 수 있는 ESS 깔아야지. 말이죠. 그 전력만 깔아야지. 변압기 깔아야지.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걸 다 할지 않아도 되는 곳이 뭐가 없을까 막 이렇게 찾으면서 네. 노후 발전소와 산업부지 쪽을 매입해서 데이터 센터 캠퍼스로 좀 바꾸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이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부동산 리서치 업체들을 취재를 해서 네. 관련 내용이 지금 그런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네. 그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약간 우리가 반대편을 생각해서
발전소나 이런 걸 하면은 우리가 좀 그 전력망 수요가 약간 속도 조절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단신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삼성전자가 우리가 반도체만 생각을 하는데 네. 알고 보면은 엄청나게 큰 스마트폰 제조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TV 1등, 메모리 1등, 네. 스마트폰 1등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 때도 보면은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삼성전자는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으로 19%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죠. 네, 화면 맨 띄워주십시오. 아래에 있습니다. 네. 네. 평균 판매 단가와 출하량이 모두 성장하면서 매출액이 작년 2분기 대비 5%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네. 삼성은 16%로 2등을 했고요. 어디가 1등이겠습니까? 애플이죠. 그렇죠. 네. 애플이 42%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와중에 애호망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네. 네. 애플 오늘이 에어왕님이 막차입니다. 좋아하실 만한 뉴스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는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 2분기보다 8% 성장한 2억 8,910만 대를 기록을 했다고 했고요. 매출액도 8%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평균 판매 단가가 2분기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스마트폰 가격이 많이 비싸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샤오미 성장이 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작년 2분기보다 출하량이 27% 급증을 했고요. 이 보시면은 샤오미가 네.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 선이죠. 주황색. 샤오미 주황색 선이네요. 네, 주황색 선인데 와. 샤오미는 사실 그 출하량이 늘고 있네요. 출하량 점유율이 늘고 있네요. 많이 늘었습니다. 네, 지금 12%에서 15%로 늘었고요. 그리고 판매 단가는 좀 줄었어요, 사실. 네. 163달러에서 161달러로 줄었고요. 제가 참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데 저는 갤럭시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많이 저희가 접하다 보니까 네. 우리는 비싼 폰 위주로 보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폴더블 폰이라든지 아니면 그죠. 폴더도 있고 플립도 있고 네. 또 이제 그 S 시리즈 S 시리즈. 비싸잖아요, 사실. 뭐 거의 아이폰이랑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폴더블은 오히려 그 아이폰 엔트리 모델 있잖아요. 아이폰 프로 모델보다도 폴더블 폰은 더 비싸죠. 네, 아무래도 디스플레이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쵸. 그런데 이렇게 단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면서 해외에서는 그러면은 그 싼 모델만 팔리는 건가? 아니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동남아시아라든지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리가 그 개발도상 국가라고 네네. 부르는 그런 쪽에서는 삼성폰의 이제 보급형 버전을 굉장히 많이 쓰긴 하니까 네. 분명히 출하량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1등, 삼성이 1등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또 이제 애플의 경우에는 되게 모델이 단조롭잖아요. 그쵸. 딱 4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비싼 모델 4개밖에 없고 그걸로 이제 또 이제 선진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가격 측면에서의 차이와 시장 점유율과 그 다음에 출하량 측면에서의 점유율 차이는 좀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저는 이걸 보면서 3분기가 조금 기대가 됐거든요. 사실은. 3분기. 네. 이번에 3분기 때 아시겠지만 프랑스 올림픽에 맞춰서 삼성이 또 폴더블 폰을 또 새롭게 다 냈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폴더블 폰은 단가가 높아요. 아까도 맞아요. 말했지만 그러면은 이제 점유율도 계속 이어서 갈 거고 신제품이 나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단가가 높으니까 이제는 매출액 기준으로도 조금은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이폰은 4분기에 나오잖아요. 아이폰 4분기인가요? 한 9, 10월쯤 나오죠. 네, 9, 10월쯤 나오니까 3분기 내지는 4분기 나올 텐데 아마 매출은 4분기 때 찍히겠죠. 그렇겠죠. 네, 매출은 4분기 때 찍힐 테니까 이게 참 그 우리 보시는 분들이 애플과 같이 미국 주식에 또 투자를 많이 하니까 무작정 야 삼성 잘 돼야 돼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뭐 애플 잘 돼야 돼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구독자분들도 많으시니까 또 뭐 저희는 편들려고 뉴스하는 건 아니긴 한데 좀 이렇게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A 시리즈도 비싸요. 사실 저도 사실 그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은 대부분 S 시리즈를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핸드폰에 특별한 애착이나 그런 거 없으신 분들은 보급형 A 시리즈도 많이 쓰시고 계시거든요. 네네. 뭐 저희 와이프도 사실 와이프 아니구나. 저희 장모님. 네. 장모님도 A 시리즈 쓰시고 계시고 아들도 A 시리즈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참 그것도 많이 비싸졌다고 하네요. 어허. 그러게 예전에 A 시리즈 하면 효도폰으로 좀 많이들 그러니까요. 유명했었잖아요. 네. 많이 비싸졌군요. 네. 다 오르네요, 진짜. 갑자기 슬퍼지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박근영 부장의 데일리 힌트도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금요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